자기가 사랑하는 노무현 대통령 그 부인은 또 어떻습니까? 예. 그럼 마찬가지로 그런 거 입에 올리면 되지 않는 네. 얘기를 해서 아주 민주당의 많은 표가 지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좀 바쁘시죠? 요즘 엄청 바쁘시죠? 네, 24시간이 48시간이면 좋겠습니다. 48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게 좀 바쁘신 상황인데 사실 의원님 지금 지역구가 대구잖아요. 네네. 지역구가 대구신데 지난 대선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대구에서 75.14%, 경북에서 72.76%의 강한 지지를 보내었고 당선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뭐 대구에 표 맡겨놨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예. 그래도 이번에는 아직 완전히 TK 표심이 결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 예. 국민의힘이 뭐 계엄이다, 탄핵이다, 또 후보 단일화다 이런 여러 가지 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제 국민 우리 대구 시민 내지는 굉장히 실망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예. 당원들이요. 실망을 해서 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후보 간의 비교 시간이 되다 보니까 예. 후보 간의 비교를 하면 그래도 우리 김문수 후보가 괜찮다 찍어야지 이런 이제 바람이 늦게 불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이제 결집되는 이제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아, 바람 불고 있어요, 예, 이제? 예. 지난 어제 아랫게 수요일 후보가 예. 동승호에 왔을 때 완전히 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미어 터지게 많이 왔는데요. 미어 터지게 많이 왔다. 예. 좀 올라오고 있다. 예. 그래서 아마 후보 간의 비교를 하면 그래도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에 살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는 게 많고요. 예. 또 이재명 후보는 이제 물론 뭐 추기해 오니까 뭐 여러 가지로 그런 뭐 불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이제 악재가 많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뭐 120은 커피다 또 뭐 그런 거북섬에 웨이브 파크를 유치를 했는데 또 공실률이 뭐 87%다 뭐 이런 그런 뭐 노쇼하는 호텔 경영하기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자꾸 이렇게 생기면서 예. 아 후보 간의 비교에서는 역시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김문수 후보를 찍어야지 하는 게 분위기가 새로 굉장히 결집되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에 좀 민심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결집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국에서 사실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조금 적게 나는 경우에는 4%에서 6%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막바지에 발표된 조사 결과 중에서 지금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영남 표심에서 10% 포인트 정도만 팍 들어도 전국적으로 한 2%에서 3% 정도는 만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봐도 그 뭐 5%면 2.5%면 올라가면 되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대구 경북이 늦게 출발했지만 사실은 대구 경북은 좀 늦습니다. 끝에 그래요? 가서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예. 막 그 급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4일 남았지만 충분히 지난번 윤석열 후보 우리가 지지하는 것처럼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좀 늦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질문입니다. 이게 사전 투표가 어제부터 이제 진행 중입니다. 어제 오늘 진행 중인데 제가 지금 투표율을 보니까 오전 8시 기준으로 21.19%예요. 그러니까 호남 특히 이제 전남의 사전 투표율이 높은 상황인데 이거는 뭐 여태까지 다른 투표소도 좀 그러긴 했습니다만 대구 경북 지역은 사전 투표율이 또 가장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그 TK 표심이 투표 자체에 관심이 좀 없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전 투표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많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수성구도 지금 사전 투표율이 좀 낮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아직까지도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이제 미온적인 마음을 좀 가지고 있고요. 내가 가진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혹시나 부정선거로 이게 제대로 가산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불안정을 좀 갖고 계셔서 아무래도 보수적인 지역은 오히려 지금 사전투표율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관대투표는 우리가 충분히 안전장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 해도 됩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너무 바쁜 분들은 당일날 투표를 못하는 것보다는 사전투표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대로 하고는 있는데 좀 낫습니다. 예, 본투표가 100% 가능하신 분들은 본투표 하시면 되겠는데 그게 또 아닌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대해서 그래도 또 불신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사전투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전투표를 또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부정이 있으면 신고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어제 투표용지 반출과 같은 이해 못할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 선관위가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어제 뭐 사실은 선관위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부정선거 내지는 선관위 체제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 이제 투표라는 상황 하에서는 사전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나름대로는 지금 그 타임마다 보고 있지만 그래도 사전투표는 그 뭐 빙상의 일각이라고 보고 내 한 표는 소중하게 가니까 사전투표를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괴로우실 것 같아요. 사전투표를 강조를 했는데 첫날부터 이렇게 선관위에서 대국민 사과를 해버리고.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시스템이 해이하게 돼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특히나 우리 김문수 후보는 그런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혹시나 이거 뭐 투표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선거 안 해야겠다, 무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투표할 수 있을 때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투표해야 됩니다. 짧게 이 정도 설명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이제 다른 이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찾아보니까 의원님이 김문수 후보 부인 설란영 여사하고 또 엄청 많이 돌아다니셨더라고요. 거의 같이 붙어갖고 돌아다니셨는데 설란영 여사가 저희 방송에서 출연했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보다 더 현장 반응이 좋았다라는 그런 평가지도 있었는데 같이 다녀보시니까 설란영 여사 어떠셨어요? 네, 그 제가 여성 본부장이다 보니까 이제 같이 가야 될 행사는 갑니다만 설 여사님은 같이 이제 모셔보니까 이 이제 다른 후보 부인하고는 달리 이 본인 스스로가 선거도 많이 했고 자세가 굉장히 낮게 하기 때문에 이 모든 행사를 저희가 다 가지는 않고요. 중요한 행사 포인트만 저희가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선거 때는 이제 배우자 팀이 있어서 그 같이 수행을 하지만 저희는 지금 전 과정을 다 하지는 않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서문시장 왔을 때 제가 보니까 정말 서문시장 인파가 제가 그렇게 많은 인파는 처음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정말 미어 터진다고 표현할 만큼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는데 숨을 쉬지 못하겠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딱 뭐 잠깐 사람이 없을 때 딱 보면은 사이로 가서 얼른 악수를 하고 오고 정말 재바르고 선거를 정말 낮게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때 모셨었는데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달변이시고 그다음에 또 선거를 많이 치러보셨잖아요. 이미 국회의원 3번에다가 도지사 2번을 함께 이렇게 같이 선거를 치른 셈인데 그래서 그 경험이 좀 묻어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그리고 들더라고요.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검소하고 사람이 소탈하고 순발력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아마 보셨겠지만 그래서 이 유튜브 지난번에 여기 매일신문 유튜브에 나오셔가지고 50만 회를 지금 상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즐거워하시고 이런 미담이 있었구나 이렇게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됐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족 얘기가 더 알려줄수록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설란영 여사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눴다시피 화제인데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하는 딸 그리고 사위도 좀 화제였어요. 그래서 상대 후보는 반면 이제 최근에 벌금형, 자녀의 벌금형이 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이 또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 대선에서 이제 막판입니다. 이제 4일 남았는데 나흘 남았는데 가족 문제가 막판 좀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보세요? 이제 그 가족 검증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해창 우리 후보 선거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녀 병력 비리가 나중에 뭐 밝혀졌지만 그거 때문에 어쨌든 선거의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도 보니까 어쨌든 그 이재명 후보의 이제 자녀가 그동안에 이제 조금 숨겨져 있다가 갑자기 뭐 2억 3천의 도박, 불법 도박한 거 또 특히나 그 여성의 비하 발언한 게 나오면서 그게 이제 보면 범죄 일람표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그 자녀 부분이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고 또 아무래도 아직까지 김혜경 여사가 이제 재심에서 지금 150만 원 그런 이제 법화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가족에 대한 검증이 굉장히 중요한 이번 대선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범죄 일람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피의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형이 확정이 된 형이라기보다 이제 벌금 500만 원 이제 확정이 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범죄 일람표 많이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고요. 이게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 이제
다 공개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어제도 그렇고 차마 다룰 수 없는 수준의 내용이어서 저희가 짧게 이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벌금 500만 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그에 반해서 물론 뭐 이준석 후보는 자녀가 없는 상황이고 결혼 안 했으니까. 근데 김우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딸과 사위가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모습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그 정도 좀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설란영 여사 얘기가 나왔고 저희가 말씀을 여쭤보는 건데 그제 유시민 씨가 김어준 유튜브에 나왔고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노조위원장이 대학생과 결혼을 했다. 본인하고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 내가 고양됐다고 느꼈을 것이다. 남편이 대통령 후보까지 됐으니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것이다. 유력 정당 대통령 후보 배우자 자리가 설란영 인생에서 갈 수 없는 자리라 발이 공중에 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구구절절 얘기를 했는데 이거 선대위 여성본부장이시잖아요, 의원님이. 네. 여성본부장으로 느끼기에 어떻습니까? 예, 저희 안 그래도 어제 그 여성 의원들 그 소통관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유시민 씨가 굉장한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있는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의 재단 이사장이시잖아요. 그런 노무현 정신이 그런 정신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게 남성 우월주의, 학벌 우월주의라는 게 완전히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상황이고 설란영 여사는 실은 아버지가 교사고 그 딸이 사랑하는 남자라 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때 당시는요. 고등학교 나왔다고 대학생과 결혼하지 못하고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노동자라고 노동자는 오히려 더 폄하를 하는 민주당의 정신이 맞나? 그 유시민 씨가 그런 분이 아닌데 이분이 너무 급해서 이재명 씨가 안 될까 싶어서 안달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잘못 실수를 한 거 아니면 이럴 수가 있나? 제가 아는 유시민 씨 이게 아닌데 방송에서 무슨 흥분을 했나? 굉장히 이상하다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설 여사가 고등학교 그러니까 1953년생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가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순천여고 같은 경우 당대 또 명문 학교였는데. 명문 학교죠. 순천여고 나온 사람들이요. 순천여고에서 굉장히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순천여고면 그 이제 대학교 간 것보다 더 우리는 훌륭한 여성을 키워냈다고 생각할 텐데 그런 비하 발언을 그럼 학력 위주 남성 우월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여성 여사가 될 가족에 대한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지금까지 계속 지금 여성이 문제가 되잖아요. 해외 프랑스나 미국 어떤 여성을 하든 그런 발언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심한 것 같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노무현 대통령 그 부인은 또 어떻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그런 거 입에 올리면 되지 않는 얘기를 해서 아주 민주당의 많은 표가 지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여성 비하, 학력 비하, 노동자 비하, 노인 비하까지 비하란 비하는 할 수 있는 거 한 번에 다 해버린 것 같은데 이게 좀 이번 막판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저 기억나는 게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도 아들 케이스, 이회창 후보 같은 경우에도 또 아들 맞습니다. 문제가 있었고 비리로, 그래가지고 당시에 여론이 굉장히 급전직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입에 올리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들 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성 비하, 노인 비하 같은 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 정동영 지금 의원이죠. 그분이 노인 비하 발언 한 번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여성 비하에 학력 비하에 노동자 비하에 노인 비하까지 있기 때문에 그 특히나 또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가 아들 리스크가 있고 또 여성 비하 발언까지 이번에 유시민 씨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같이 시너지를 나게 돼서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한테는 뭐 상대방의 이런 그런 실수란 게 저희한테는 오히려 표가 저희한테 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깜깜이 시간이긴 한데 이 많은 리스크가 뭐 겹치기로 지금 파도처럼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를 만큼 굉장히 멘붕 상태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수라는 거는 겹쳐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상대방의 뭐 실수를 기대를 하고 선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좀 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투표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투표는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누구나 좀 다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이 표심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도 또 하나의 관건이죠. 이거 제가 다루기 참 남사스러운데 블랙아웃 기간이라 저희가 표심을 알 수는 없지만 이재명, 이준석 후보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그 젓가락과 관련이 없는 김문수 후보가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여성 혐오 그 욕설 이게 이재명 후보 본인 것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형수 욕설을 한 번만 들어보고 투표장에 가시라. 투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아들 문제까지 또 나왔단 말이에요. 이 아들 문제는 불법 도박한 것도 문제지만 여성 혐오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지금 막 돌고 있잖아요.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은 이제 이준석 이제 후보가 3차 토론 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준석 후보는 이런 팩터를 사실 팩터잖아요. 그렇죠. 참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거의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준석 후보는 이런 팩터를 중요한 시기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또 그렇게 또 묻혔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반응을 아주 이준석 후보에 대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젓가락 발언 자체는 젓가락이라는 부분은 포함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공수장 같은 게 다 공개가 됐으니까요. 범죄 일람표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젓가락은 맞는데 이게 뭐 남녀 성별이 좀 다르다. 그리고 신체 뭐 부위가 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이준석 후보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또 이제 몰아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제명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것도 뭐 고위직에 있는 분이 김민석 씨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제명을 해야 된다. 사기다. 아니 국민들은 범죄 일람표에 딱 나와 있다고요. 거기서 500만 원 벌금을 받았다는 거 굉장히 벌금이 높은 벌금입니다. 그 사실을 두고 숨기고 그 발언한 이준석 후보가 이게 사기다. 제명을 한다. 그런 거 제명을 하면 국회의원 그러면 한 명도 없게요. 그래서 그거는 과도한 표현을 과도한 충성을 지금 다들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참 어려운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젓가락 발언 이래저래 좀 폭발력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대중 반응 보면서 이게 이런 반응도 있구나 하고 느낀 게 그 이준석 후보의 그 발언 수위에 대해서 물론 선거 기간에 TV 토론에 나왔고 뭐 미성년자가 TV 토론을 시청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가족끼리 시청을 할 수도 있고 여성분들 중에서는 그 발언 자체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난을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후보에게 몰아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뭐 시민단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야당도 그렇거니와 지금 여러 뭐 제소를 한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사건의 책임 누구에게 있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은 그 책임은 그 아버지고 그 아들한테 있는 거죠. 원본이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중요한 시기에 이준석 후보는 정치에 관심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 토론장에서 중요한 그 팩트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얘기를 한 것밖에 없는데 그걸 거꾸로 지금 이준석 후보를 제명을 한다, 사기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오히려 더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를 보여주는 적반하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 젓가락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어딜 가셔도 젓가락 얘기 요즘 하잖아요.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김혜경 여사의 북한의 이런 문제는 그 다음으로 뒤로 조금 밀리고요. 그렇죠. 완전 밀린 것 같아요. 아들 문제가 지금 일어나면서. 그래서 뭐 처음에 그렇게 나왔을 때 진짜 깊게 진심 어리게 사과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자꾸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더 이게 드러나게 되는. 단지 이준석 후보는 팩트를 알리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밖에 없는데 그거를 과도하게 공격하니까 결국은 뭐지? 왜 저래? 뭐 숨길 게 있냐?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 그 단일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단일화가 좀 모르겠습니다. 그 국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지만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지금 10%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단일화가 무산됐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단일화가 없어도 사표 방지 심리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선대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뭐 지금으로서는 3자 구도로도 뭐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로서는 사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해주면 선거를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다 우리한테 오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선거를 더 해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인데 뭐 그래도 본인이 이제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여론조사에서 조금만 하면 되겠다는 이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3자 구도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결국은 이준석 후보의 지지도 조금 낮아질 테고 우리는 다시 올라가게 될 테고 거기서 한 3대 7 정도가 흩어지지 않을까 하는 3대 7 정도 흩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 뭐 괴물 정권이 탄생되면 안 된다는 이 마음은 점점점 더 이게 굳어지는 지지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충분히 이준석 후보는 자기 역할을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뭐 단일화 되면 좋지만 마지막이라도 물론 뭐 사전투표는 끝나더라도 해주면 더 좋죠. 6월 3일 이전에라도 그래도 단일화에 나섰으면 좋겠다. 더 좋습니다. 저는. 왜냐 앞으로 우리 이준석 후보는 사실 우리 젊은 세대로서 꼭 필요한 인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뭐 제 영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도 그렇고 단일화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또 글을 올리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김 빼기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김 빼기보다는 저희한테 훨씬 좋은 거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이 사전투표를 지나고도 단일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일간의 얘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네들은 이준석을 공격하면서 이준석 공격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갈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간단한 후보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공격에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공격에 밀려서 결국은 숨어갈 거다. 뭐 이런 약간의 이 비토적인 마음을 가지고 발언을 하는 분이 계시던데요. 뭐 이준석 후보는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은 후보기도 하고 저희로서는 언제든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해주면 저희들은 좋은 일이죠. 언제든지. 언제든지. 왜요? 괴물 정권을 막기 위해서는 온 힘을 우리가 다 해야 되고 뭉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물 정권 말씀하셨는데 이낙연 전 총리도 이제 지원 유세에 나섰어요. 그래서 그 선거 지원 영상도 좀 있습니다. 이제 좀 많은 분들 시청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괴물 독재 국가를 막으려면 김문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낙연 전 총리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뭐 민주당이나 또 그쪽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죠. 새미래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몸을 담고 있던 여러 그 민주 계열 단체 이런 곳에서는 뭐 제명을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낙연 전 총리의 가세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건 굉장히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오선의 총리의 모든 걸 이렇게 거쳤던 분인데 이런 분이 정말 정치라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부를 보면서 독재 괴물 정부가 탄생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투표를 해달라는 이건 굉장히 호소력이 있고요. 특히나 굉장히 용기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용기 있는 분이 이낙연 이 총리를 보면서 더 많은 분이 나와서 정말 괴물 정권이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22대에 오면서 1년이 정말 10년 같았습니다. 이런 정부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가 탄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용기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건너왔으면 좋겠고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신문 기사 중에서 이낙연 민주당 24년 이낙연 버림받는데 반나절이라는 신문 기사를 좀 봤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후보 지지선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많은 분들이 또 이낙연 전 총리의 지원 유세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낙연 전 총리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 또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선거운동 하시면서 전 이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거운동 하시면서 좀 답답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선거 대선 초반에 전국 조직이 제대로 가동되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 있었고 김문수 후보가 뭐 지역 이것도 대구였던 것 같은데 지역 방문을 했는데 지역 의원들이 잘 나오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가 처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좌진이 휴가 간 의원실도 있었다고 이제 국회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국힘 당 자체에 좀 부족한 부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대선에서? 우리 당은 제가 보니까 어쨌든 승복하는 문화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결선에 가서 어찌됐든 마지막 최종 후보가 김문수가 됐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됐으면 결선에 갔던 분들은 다 내려놓고 온 힘을 다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띄워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약한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적극성이 없었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때 당시는 우리가 단 한 표라도 우리가 더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여론조사에서 높은 그런 사람이 단일화가 됐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예. 마지막에 당원들이 어쨌든 김문수 후보를 선택을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바람을 붙이면 되는데 그 조금 이제 그 바람이 조금 앞에 시간을 좀 끌었죠. 그래서 그 지금 앞으로 필요한 하루 이틀의 시간에서 우리가 굉장히 맞아요. 마음 답답하고 네. 48시간이면 좋겠다는 갈급함을 갖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차기 당권이나 앞으로 당내 역학구도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다는 그런 비판도 있어요. 네, 비난했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더 답답한 건 우리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예. 다음에 당권도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된다. 그럼 뭘 하시겠어요?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음 당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장을 깔아줬잖아요. 예. 유세차가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네. 우리가 7월이나 8월 정도에 이 당 전당대회를 할 거라고요. 그때 많이 다녀야 되는데 예.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지 저는 좀 답답하고요. 이제 좀 이제 다들 돌아서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나흘 남았는데 나흘 남은 상황에서 뭐 어떤 정당이든지 그러겠지만 투표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그 다음에 선거 유세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굉장히 열심히 또 나서주기도 했었는데. 예, 그 이제 저희도 사실은 김문수 후보를 잘 몰랐잖아요. 아, 그렇죠. 이분이 워낙 예. 겸손했기 때문에 막상 이제 후보를 우리가 부각을 시키고 보니까 이분이 살아온 삶이나 겸손하게 지냈는 것, 가진 경력 모든 게 상대방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김문수 후보가 민주당에서도 좋아할 후보죠. 예. 그렇잖아. 굉장히 사회적인 삶을 살아왔고요. 그렇죠. 깨끗했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잖아요. 서사가 있잖아요. 예. 서사가. 그렇잖아. 그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면서 왜 이렇게 공격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살아온 삶이 보수적인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예. 굉장히 약자를 위해서 정말 그 노동운동가로 시작해갖고 전체적으로 가진 게 없는 청빈한 삶을 사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왜 민주당에서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안 나오고 싫어하는지 저는 샤이 보수도 있지만 샤이 민족에 있어서 틀림없이 이기고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샤이 민주표가 김문수 후보에게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님께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홍준표 전 시장 같이 이제 대구에서 활동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SNS에 이제 당을 비난하는 글을 계속 올리고 계세요. 이준석 네.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했는데 하와이에서 일단 뭐 김대식 의원 통해 갖고 지지한다는 식으로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분은 워낙 그 당을 오래 했었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속이 상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면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 탈당을 하고 미국에서 이런 페북 정치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결국은 이분이 책임 있는 분이니까 우리 이제 당이 함께 가도록 밀어주실 것 같은데 약간씩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 예. 좀 짧게 그 정도 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SNS에 이런저런 글을 올리고 있는데 뭐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 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셨습니다. 뭐 본인도 속상한 부분도 있겠죠.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 텐데 당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근데 일단 저희가 좀 이 정도 다뤄봤고요. 일단 딱 나흘 남았습니다. 다음 나흘 남았는데 이번 대선 딱 나흘 남았는데 남은 기간 어떤 식으로 좀 활동을 하실 건지. 예, 어떤 식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좀 알리실 건지 그리고 각오까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어쨌든 지금 후보 본인에 대해서 워낙 그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계속 알려야 되는 홍보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아마 매일신문도 많이 저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만은 홍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그게 뭐 유세차를 타고 홍보를 하든 뭐 골목골목 하든 국회의원들이 목이고 당원들이 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일반인들이 김문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글로벌 위기로 절대절명의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위기를 구할 사람은 김문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해야 되는 게 있고요. 네. 제가 보니까 어쨌든 192석의 193석의 민주계열의 그 국회의원 입법을 가지고 지금 사법을 다 무너뜨리면서 행정까지 가지게 되면 이 나라는 모든 헌법을 고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교만했기 때문에 어떻게 대법관을 100명을 늘리겠다,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이런 거는 굉장히 교만한데 네. 다 됐다고 지금 생각했던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리스크가 온다는 거는 정말 반성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조금만 힘을 합치면 알리면
이 지금 대한민국을 책임질 김문수 후보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그리고 유능한 김문수 후보가 꼭 되리라고 보고 저희는 열심히 할 겁니다. 예,